2월 2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봄이 좀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주일 지나면 사실상 입춘 우수 다 지나서 이제 봄이 오는 길목인데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청와대가 얼마 전에 이제 국민청원을 받겠다 한 모양인데 별의별 청원이 청와대로 다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명만 넘으면 답을 해야 된다 하니 온갖 청원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팀 추월에서 무리를 빚은 한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20만이 넘으면 답하겠다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엊그제 국회에 나와서 우리도 이렇게 빨리 넘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답을 하기는 하겠다 했는데요. 이 파퓰리즘 좋아하다가 한마디로 이 파퓰리즘 때문에 지금 문 정권도 곤혹스럽게 되었다고 지금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고래고기를 이 검찰이 압수했다가 업자들한테 돌려주자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런데 이 검찰이 꼼짝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니까 이 동물보호단체가 청와대가 진상을 밝혀달라고 청원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온갖 청원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번지고 있는 문화계의 이 미투 운동, 즉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부분에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이 침묵의 카르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조차도 다 침묵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바라보면서요,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의 정말 인성에 문제가 크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국민들 인성, 국민성을 거론하면 욕을 먹어도요, 저는 대한민국에 욕 먹을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저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깟 거 제가 뱃을만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욕 좀 먹으면 그만인 거지, 두려워서 성역 같은 부분에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 이상한 부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친북, 친중에 대해서, 반미, 반일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는 파키스탄이 공용어로 중국말을 쓴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인도 언론이 파키스탄하고 적대적이니까 대대적으로 받아 쓰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이 대만의 한 성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또 대대적으로 받아 썼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대만이라고 두테르테가 잘못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놓고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켜 가면서 아프리카부터 버마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 누적되지 못한 민주주의의 전통, 중국 사람한테, 중국 본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까? 예의 범절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가 있습니까? 유럽에 졸부 중국 사람들이 하도 놀러를 가서 화장실, 기차 화장실이나 관광지 화장실을 어지럽히고 또 명품을 파는 쇼핑샵을 이렇게 싹쓸이 하다 보니 중국 사람들한테는 안 판다부터 1인당 1개만 판다, 기차 출입 금지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쯤 전에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유럽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목격하고 있는데요. 한국만 중국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한국만 일본을 우습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국을 우습게 바라봅니다. 왜 중국은 저렇게 과대평가하고 미국과 일본을 업신여기는가?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의 이 뿌리 깊은 이 문제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다? 그럼 중국은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에요. 1950년에요. 그래서 중국과 총을 맞서고 붙지 않았습니까? 미국 유엔군과 더불어서요. 그건 또 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도 50년부터 53년까지 중공군과 한국 사람이 총을 쏘면서 수십만이 상당히 죽어갔다.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의 북진 통일을 막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빨을 빠득빠득 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로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일제 36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중공군이 내려온 자리에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공군한테는 강간당한 사람이 없고 학살당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역사는요, 체계적인 역사 발전을 담보하면서 발전해 나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은 저런 어떤 이 부와 국가의 어떤 지위를 구축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련과 내분을 겪었습니다. 미국도 남북 전쟁을 겪고 여러 차례 세계 대전을 겪고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국론 분열을 겪고 노동운동을 겪으면서 오늘 세계 민주주의의 어쨌든 이 대표하는 나라처럼 되었고요. 일본도 이 봉건 시대 또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 또 거기에 대한 저항, 내전 그리고 극우 파쇼 체제의 주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패전 등 온갖 일을 겪으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이 밟아온 길과는 달리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 황제에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중간에 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황제가 장개석 통치냐 아니면 공산당의 모택동 통치냐고 한마디로 청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것에 불과하는 왕조였지 정상적인 민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이후에도 2차 대전이 끝나고 장개석군을 몰아내고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지만은 그 이후에 청나라의 또 다른 변종인 세습 소수 이 공산당 세습 왕조 지도부가 중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일부 채용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중국의 국가 운영, 대의민주주의의 형식,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을 보면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유사 자본주의거나 권위적 과도 세습 독재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중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패권주의는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 이 제국주의들이 보이는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자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중국의 형태와 또 북한의 3대 세습, 이 김스 다이너스티, 저는 김씨 왕조라고 봅니다. 저건 국가가 아니죠. 정상적인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21세기의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입헌 왕조도 아니고 그리고 저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도 아닌 파쇼, 탄압, 정근대 왕조 국가입니다.
자, 이런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너그러움. 자, 김영철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는데,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그 다음에 DMZ 목함 지뢰 사건의 주범이고, 통전부, 즉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수장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떳떳이 세계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올림픽 폐막식을 축하한다고 온다는데, 또 황송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요, 현재 북한이 핵을 놓고 결국은 남한의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하면서 미국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기 공작을 전개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판돈을 대고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뭐 말만 하고 행동만 해도 아득바득 달라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를 폐지했기도 정권부터 국민들이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슨 공존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반전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문파들이나 주사파 같은 인간들이 제 유튜브에 와서 댓글 다는 꼴들을 보면 정말로 톱으로 그 머리를 썰어서 내에 무엇이 들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뭐 서울대에 83학번 대자보가 붙었다 하는데 저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서요, 누가 저를 아무리 꼬실라 해도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절대 꼬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자신의 단점이자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 갔을 때 꼬드겨 먹으려고 온 운동권 정파가 다 달라붙어서 이리저리 구경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새끼들 전부 사기꾼이다. NL은 북한의 김일성의 앞잡이들이고 PD는 레닌식 사회주의 추구하는 집단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하고는 운동권을 절대로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공산주의는 붕괴될 거라고 그들하고 이렇게 말다툼도 벌였는데요. 제발 병신 취급을 했죠. 정말 운동권에서 병신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러워서 독자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뭐 386의 대표주자라는 인간들은 저 모르는 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386의 대표주자로 김대중에 의해서 영입됐었습니다. 다 그때 같이 영입됐던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도 나를 좀 우습게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솔직히 좀 자신한테 솔직할 필요가 있다. 주사파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앞잡이 조직입니다. 그걸 아니라 해요. 대중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합석 조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있어서는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가를 엄밀히 보여주려고 노력한 조직이었는가. 예? 그거 부인하면요, NL 주사파가, 그건 당신들이 사람이 아니죠. PD 또한요,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기로 했던 그룹들입니다. 소련식이에요. 그러다가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니까 다 고개를 쳐박고 조금 숨어 있다가 설금설금 기어 나와서 운동권 특유의, 이 운동권이요, 이 현상을 20대 때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은 어디를 파고들어야 그것이 약한 고리인가 하는 걸 잘 알고 있고, 서로 끈끈한 출세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밀어주고 끌어주고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접목시켜서 그때부터 이렇게 출세 대열로 달려왔고, 또 일부는 YS한테 붙어서 그때부터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각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나누어진 운동권들이 다 한 자리씩 했죠. 주로 PD 계열들이 한국당 쪽에 많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또 NL까지도 뉴라이트라 해서 한국당의 전신들에 들어왔죠. 그리고 주사파의 대부분은 민주당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사파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70년대에 학생운동하던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주사파와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정오심이 친북적인 의식을 한마디로 종교계, 사회운동계, 청년운동계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학생운동을 했지만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남한 정권보다는 북한 정권에 더 정통성이 있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치권을 장악하고 노조, 언론계, 그리고 문화계를 장악해서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반개의 일원 중에 한 명이고, 오늘날 문재인 정권의 2인자가 되어버린 임종석은 대한민국 주사파의 비조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사파 출신 386, 지금 586이라 부릅니다마는 이 자들은 분명히 주사파로 운동을 해왔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왔어도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주사파로서의 의식 전환을 한 번도 한 바가 없이 지금까지 굳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사회의 각 분야의 지도층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반미 반일, 친북 친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외국에 한국에 대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그 나라의 탑쯤 되는 사람들은 한국의 청와대가 사실상 주사파의 장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 제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저보고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 사회에 보수의 부패한 약한 고리를 핑계 삼아서 전방위로 해부하고 있는 이 칼날은 결국은 주사파의 우리 사회의 완벽한 장악에 장애가 되는 이 국가 사회 시스템들을 해부하고 도려내고 인물을 제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확신입니다. 보수가 그런 주사파들에게 기회를 주고 보수의 잘못이 그들로 하여금 등장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오늘날 저질 보수에게 자성부터 각성부터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사파의 정권을 뺏겼다, 이런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오늘날 길거리 보수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 3.1절 집회가 어떻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도부 중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뭔 일만 있으면 저를 나와가지고 메인 연설자로 서라고, 정말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영하 10도의 겨울에도 불려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지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줬죠.
나중에 저를 불러낸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저기 돈 받았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지시받아서 집회를 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배경이 까발려지는데, 짐작은 했지만은 짐작보다 좀 더 불쾌합니다. 자, 오늘날 하나로 묻혀서 단일 대우로 문재인과 싸우자. 저는 그 말에 숨어 있는 이 지저분한 이데올로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부의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과거에 이 소련이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적군이고 또 이 소련 내부의 여러 가지 정파에 전부 하나로 뭉치서 싸우자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는 자신들의 반대 정파를 최전선으로 몰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에 오면서 수백만 명의 포로로 잡아둔 국민당 군대를 다 총도 제대로 안 주고 소모품으로 전사시켰습니다. 적의 손을 빌어서 내부의 암적인 요소를 소탕한 거죠. 월명도 베트콩들을 그런 방식으로 구정공선 때 소모했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반성도, 지적도, 또 개혁도, 성찰도 없이 문재인만 꺾자고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어느 날 스스로 무너지겠죠. 무너진다 봅니다. 머지않았다 봅니다. 무너지고 나면 또 그 썩은 보수를 그대로 재건해서 권력을 누려보겠다. 저는 권력을 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3.1절 집회에 어느 누구도 저보고 오라고 전화 한 통 한 사람이 없어요.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수십 통의 전화가 왔을 거예요. 이름 좀 빌리자고 신문에 낼 거니까 했을 겁니다. 한 통의 전화가 안 옵니다. 지금 몇 달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오는 거죠. 탄핵에 찬성했다고 안 오는 거겠죠. 저는 제 자신의 신념을 죽을 때까지 바꿀 생각이 없고요. 꿋꿋이 정말로 옳은 보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밟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썩은 진보를 표방하는 종북들을 청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종북 척결을 어깨띠를 메고 정경련이나 국정원 돈을 지원받아서 청와대의 지시로 광화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한다고 종북 척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보수의 썩은 암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종북을 척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 한 선수가 동물들을 사랑해 주세요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몰려다니면서 난리를 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은 사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특권이라고 봅니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대체로 사랑하지 않지만 어떨 때 보면 동물도 이 동물원에 산채로 던져진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핥아주는 모습도 보면 동물에도 이렇게 약자에 대한 이런 동정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패거리를 나누어서 잔인함을 보이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6.25 때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이 잡으면 완장차고 학살하고 반대로 또 저쪽이 잡으면 학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솔직히 전쟁 때문에 피해를 받은 민간인보다는 학살에 의한 민간인이 더 피해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고의 격차나 이해가지 않는 행동들은 솔직히 우리의
국민성이나 인간성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엄청난 정오를 사회를 향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정오가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것도 맞지만은 아주 맹목적인 정오로 몰려가면서 특정 정치인을 숭상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적보다 더한 정오를 발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정치인이 북한을 잘해보겠다, 반전평화 운운하면서 접근을 하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수구 꼴통이자 친미다, 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오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지역성과 이념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엄청난 정오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 이념의 양극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변화되어서 발전되어 가려고 하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요, 이 사회에 대해서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보고 모두 까기라 하고 무정부주의자라 하고 아주 웃기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자식들은 저보고 좌파라고 합니다. 황장수 경제는 좌파다. 경제학 원론조차도 읽어보지 않은 자들이 저보고 좌파라고 재단을 합니다. 제가 좌파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스스로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독점 재벌의 앞잡이입니까? 더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상식을 지키면서 사회적인 룰을 전파시켜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또라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극단적인 극단을 이끄는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들이 던지는 마약을 처먹고는 의식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비가 늘어날수록요,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금요 칼럼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요, 극단적인 사회의식을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사회적 태도에, 내 가치관에 문제가 없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댓글을 쓸 때도 신중하게 써야 되고요. 욕설을 삼가하고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방식부터 옳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무슨 뭐 해라 뭐 저렇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뉴스 브리핑을 하고 온갖 욕을 처먹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할 거고 뭘 어떻게 할 건가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어차피 저 욕하던 사람들한테 제가 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상식과 도리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켜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